경제학의 기본 개념 보도록 하죠. 경제학에서는 여러 가지 가정을 하는데 특히 우리는 가장 중요한 가정이 인간의 합리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합리적이다, 사람들은. 우리가 만약에 비합리적이다라고 한다면 분석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뭐 소득이 없는데 소비를 늘린다. 어떻게 보게 되면 비합리적인 그러한 소비 행위죠. 소득이 늘어나야 소비를 할 수 있는 건데 이게 뭐 말이 안 되게 소비를 늘린다? 이거는 좀 비합리적인 그러한 행위로 우리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뭐 계속해서 더 이상한 행위를 해 나가고 있는 소비 행위 뿐만 아니라 생산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합리적인 그러한 소비, 합리적인 그러한 생산을 한다고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가장 합리적인 그러한 행동을 했을 때 우리는 어떠한 결과가 나타날 것인가 이것을 생각을 하고 싶은 거였는데 사실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면 이 비합리적인 그러한 행위들을 많이 하더라는 거죠. 몰려다니면서 지금 뭐 때로는 그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되죠. 몰려다니는 그런 행위. 군집 행위 같은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자기가 원하지 않았는데 쓸려다니면서 하게 된 쓸리는 분위기에 휩쓸리는 뭐 이런 것들 우리가 보게 되면 사실은 우리는 이것을 비합리적인 그런 행위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인간은 합리적이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최근에는 비합리적인 인간을 연구를 하는 그러한 경제학의 하나의 부류가 생겨나기 시작했죠. 생태 경제학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러한 합리성에 대한 가정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비합리성에 대한 가정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경제학의 분석 방법이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경제라는 것을 보게 되면 사회의 생산 소비 활동을 조종하는 시스템을 우리는 경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경제는 시스템을 얘기를 하는 거죠. 경제학은 인간의 경제 행위를 연구하는 분야가 경제학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경제학에서의 인간은 합리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경제인이라고 우리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가정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분석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경제학을 분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뭐 주택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데 더 올라갈 것 같아서 여기에서 지금 뭐 더 살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 이런 경우도 사실은 어떻게 보게 되면 개개인의 판단으로는 여기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지만 어 뭐 이것보다 더 올라갈 것 같은 기대치. 그런데 남들이 사기 때문에 '나도 사야 돼. 소외되기 싫어.' 이렇게 되는 경우로 만약에 어떠한 소비 행위를 한다라면 이거는 비합리적인 그러한 행위로 우리는 설명할 수 있게 되는 거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많죠. 정말로 자기 자신을 잘 알고 있느냐 이게 어떻게 보게 되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자기가 합리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지 합리적인 행위를 하지 못하고 있는지를 생각을 하려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알아야죠. 자신의 취향이 무엇인지 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야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취향을 알아야 욕망을 어떻게 충족시킬 것인가를 고민을 하고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나의 욕망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방법들을 생각해내겠죠. 그렇게 움직여 나갈 것이다라고 우리는 얘기를 한다 이런 겁니다. 경제학이 그래서 어떻게 보게 되면 굉장히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로 한 그러한 학문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좋은 과목이죠. 그죠? 근데 뭐 굉장히 어려운 그러한 것으로 생각할 이유는 사실 별로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자, 인간의 합리성에서 또 하나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어떻게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무엇을 어떻게 선택할까, 수단의 합리성을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무엇을 선택하느냐. 여러분들이 만약에 5년 후에 어떠한 길을 선택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될까? 이것도 하나의 선택이겠죠. 그죠? 미래의 어떠한 자신의 모습을 그리는 것도 선택, 그리고 그 지금 당장 자신이 행위를 이어가는 것도 선택. 이러한 경우가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과연 이러한 선택을 하는데 이것이 선택이 자유롭냐? 정말 우리는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세상에 살고 있는가? 이러한 고민도 필요합니다. 우리는 사실은 보게 되면 자유로운 선택이라고 얘기하기 상당히 어렵죠. 일단은 뭐 주어진 그러한 상태에서 지금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고, 주어진 상태를 조금 더 낫게 하기 위해서 지금 당장 또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고, 뭐 누군가는 어 재벌집 막내 아들로 태어나고 누군가는 뭐 국밥집 첫째 아들로 태어났는데, 이 사람들이 동일한 그러한 선택을 할 수 있느냐, 자유로운 선택이 가능하냐라고 하게 되면 불가능하다. 이렇게 불가능한 그러한 세상을 우리는 보다 형평성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방법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희소성에서 우리는 선택을 탐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죠? 희소성이라고 얘기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설명을 했습니까? 욕망이 항상 제한된 자원보다 더 크다. 인간의 욕망이. 그래서 희소성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경제학이라는 것 자체가 사라지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경쟁이 필요 없어집니다. 그죠? 그래서 어떤 얘기들을 사람들이 많이 주장을 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나오셔서 뭐 "모두 사랑해라. 뭐 나눠줘라. 아껴라. 아껴라." 뭐 이런 말씀, 이웃을 사랑하고 뭐 이런 말씀하시고, 또 뭐 불교에서는 특히 뭐 어떤 얘기들 많이 하냐면 정말로 자신들이 필요한 것 이상으로는 가져가려고 하지 마라. 살생하지 말고 너가 딱 필요한 만큼만 어 목숨이 유지가 되는 수준에서만 살아라. 소비 활동을 해라. 뭐 스님들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게 사실은 부처님의 가르침이죠. 그죠? 라고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희소성이라는 그러한 문제를 고민할 필요가 없고 더 이상 선택이라는 것을 해야 할 이유도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냥 뭐 뭐랄까요. 주어진 대로 생명을 유지하고 주변 사람들과 잘 지내면 되는 거죠. 그죠? 고민할 이유가 그렇게 많이 없어지는 이러한 경우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죠. 인간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욕망이 끝없이 커져가고 있는 그러한 것을 스스로 느끼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죠. 하나를 가지면 둘을 가지고 싶고, 둘을 가지면 넷을 가지고 싶고, 뭐 이런 생각들 하게 되고, 조금 올라가게 되면 더 높이 올라가고 싶고, 돈을 가지면 권력을 갖고 싶고, 모르겠어요. 그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럴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간혹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인간의 욕망은 한도 없이 크다. 이렇게 무한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잘 다뤘으면 좋겠다. 이건 자신의 욕망은. 그래야 자기 자신을 잘 다스리고 관리를 잘하고 뭐 이러한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경제학을 배워서 보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믿는 거죠. 그죠? 자, 경제학에서는 목표를 성장과 분배를 생각을 합니다. 모두가 다 같이 잘 살면서 보다 조금씩 더 나아지는 그러한 세상. 어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러한 세상, 이것을 꿈꾸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남들이 잘 되는 것을 보게 되면 시기하고 남들의 것을 뺏어와야만 자기가 즐거운 그러한 인간들은 사실은 아담 스미스가 얘기하고 있는 사익 추구와는 거리가 먼 이상한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죠? 어 뭐 그렇지 않아도 잘 살 수 있는 그러한 사회가 만들어진다면 좋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도 하죠. 상당히 좀 그 경제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상적인 그러한 세상을 어 꿈꿉니다. 이상적인 세상을 꿈꾸고 현실과는 좀 어 도 동떨어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또는 현실을 아주 갈기갈기 지금 파헤쳐서 이상적인 사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떠한 정책이 필요해.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하기도 하죠. 결국은 우리는 이상적인 그러한 세상을 생각을 하고 이러한 경제 성장, 소득 분배, 행복 이러한 것들에 대한 실천을 해 나가려고 노력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그 목표를 달성할 수 하려면 어떠한 선택을 할 수 있을까? 어떠한 선택을 해야만 할까? 라는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미시경제학에서는 각각 개개인의 소비자들이 어떠한 그 소비 활동을 할까? 기업은 어떠한 그 생산 활동을 해야만 할까? 그러니까 어떻게 투자를 결정을 하고 어떻게 생산 활동을 가져가고 어떻게 시장에서 플레이를 할까? 이런 것들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요. 정부는 어느 정도의 세금을 거두어서 이러한 그 소득 재분배를 위해서 노력할 수가 있을까? 세금을 왕창 걷어 가지고 모두 다 힘들어지는 그런 것보다는 아주 많이 버는 사람들한테서 걷어서 아주 못 사는 사람들한테 날 좀 이전해 주는 방법을 고민하고 이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더 높아지는 그러한 소득을 스스로 가져갈 수 있도록 유도하는, 그러니까 거저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 다 없애져라. 그리고 자신의 노력으로 최대한 이 그 자신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생각해라. 이러한 얘기도 많이 합니다. 자, 이러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선택을 탐구하는 학문이다. 이러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선택의 문제. 선택은 우리는 왜 하게 되느냐? 뭐 모자라니까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다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중에 하나는 포기를 해야 되는 그런 것들도 있는 거죠. 그래서 희소한 그러한 그 자원이 있기 때문에 자원의 양이 항상 욕망보다는 더 모자라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그 경제제가 희소한 그러한 상황에서 선택을 해야지 되고 이러한 선택을 하다 보면 지금 어떠한 비용이 나타나게 되는데 지금 그 선택하면서 포기하는 다른 대안의 가치를 우리는 기회비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대안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중에서 가장 높은 가치, 뭐 명시적인 비용과 암묵적인 비용의 합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요거는 조금 요 뒤에서 기회비용에서 다시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이러한 그 것들이 나타나죠. 이 사람들은 우리는 항상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다." 데카르트가 이런 얘기를 했나요? 뭐 그래서 항상 어느 순간에나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되고 그 선택에는 항상 대가가 따른다. 비용이 발생한다. 이런 얘기죠. 선택을 하면서 뭔가를 지불을 하게 되는, 선택을 하면서 그 명시적으로 돈을 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내는 경우들도 있어요. 또는 뭐 어 그렇죠. 네, 그 선택을 하면서 포기한 것이 있잖아요. A를 갈 것이냐 B를 갈 것이냐라고 A를 선택했는데 B는 포기가 된 거죠. 지금 포기됐는데 여기 포기하면서 만약에 B를 선택했다면 얻을 수 있던 것을 포기한 거죠. A를 선택하면서 만족을 얻었어. 근데 B를 선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B를 선택했으면 얻을 수 있었던 그러한 가치를 포기한 것이기 때문에 이 포기한 가치를 우리는 비용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뭐 돈이 발생하나요? 그러니까 뭐 명시적으로 영수증을 끊어 주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우리는 "암묵적인 비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명시적인 비용과 암묵적인 비용이 있는데 이 두 개를 다 합친 것을 우리는 기회비용이라고 얘기한다. 이 둘을 다 합친 것을 기회비용이라고 얘기를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회비용은 항상 발생하는 거다. 어떠한 선택을 하면서 명시적인 비용이 없다 하더라도 돈을 지불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자기가 포기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서 발생되는 그러한 그 가치 이것이 비용으로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어떠한 선택에는 항상 비용이 따른다. 높은 비용을 지금 발생시키고 싶지는 않겠죠.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기가 포기한 것에 대한 가치가 너무나 높다면 그것은 포기하면 안 돼야만 하는 거죠. 그죠? 이런 것을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가장 낮은 비용을 우리는 찾아가는 그러한 거죠. 매몰 비용이라고 얘기하는 건 뭐 참고로 회수할 수 없는 비용을 얘기를 합니다. 매몰 비용. 그러니까 뭐 매몰 비용이라고 얘기한다면 뭐 사업을 하는 경우에 매몰 비용 같은 경우 많이 발생하죠. 고정 자본 투자를 쫙 했는데 이 고정 자본을 갖다가 회수할 수가 없어. 회수 불가능해? 그러면 이거는 매몰 비용이 되는 거죠. 뭐 해외에 생산 시설을 만들어 놨는데 그걸 가지고 들어올 수 없는 경우, 거기에서 뭐 버려야만 하는 경우, 뭐 팔리지도 않는, 사가지도 않는 그러한 경우들이 만약에 생긴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이것이 매몰 비용이 되는 거죠. 회수할 수 없는 그런 비용. 자, 이 기회비용이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생각을 해봅시다. 아주 간단한 예로 지금 이렇게 되는 거죠. 점심 메뉴를 선택을 하는데 짜장면을 선택을 할 수도 있고 또는 냉면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짜장면의 명시적인 비용은 5천 원이고 냉면의 명시적인 비용은 만 원이라고 합시다. 지금은 뭐 짜장면 5천 원짜리 찾아볼 수 없고 냉면도 만 원짜리 찾아볼 수는 없지만 우리 기분 좋게 좀 싼 걸로 생각하자. 이렇게 봅시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그 5천 원의 비용 또는 만 원의 비용을 선택을 한다 할 때 짜장면을 먹으면 만족도가 5천 이고 냉면을 먹으면 만족도가 2만 이라고 봅시다. 그러면 만약에 짜장면을 선택을 했다라고 한다면 총 발생하는 비용이 얼마입니까? 짜장면 5천 원에 영적인 비용이 있죠. 냉면을 먹었으면 얻을 수 있는 그런 그 만족도는 2만. 이걸 포기한 거죠. 그죠? 그러면 이것만큼의 지금 이것을 둘을 합치게 되면 지금 이것이 기회비용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죠? 물론 뭐 여기에서 혹시 뭐 여기에 가격 차이가 있기 때문에 5천 원의 가격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가격 차이까지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렇게 생각을 해도 좋습니다. 해도 좋은데 지금 그렇게까지 생각 안 하셔도 괜찮다. 이건 개념 파악하자.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려면 짜장면 5천 원 선택했어요. 여기에서 5천 원을 선택을 짜장면을 선택을 했어. 5천 원을 지불했죠. 냉면을 만약에 5천 원어치만 먹을 수 있다고 한다면 만족도가 만 원이라고 만이라고 가정을 해야지 되는데 사실은 이거는 우리가 이것도 가정이지 이것보다 더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죠? 처음에 5천 원어치 먹을 때랑 나머지 5천 원어치 먹을 때랑 만족도가 다르죠. 그걸 어떻게 같다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렇게까지 우리가 보려고 하면 굉장히 복잡해지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는 명시적인 비용과 지금 그 암묵적인 비용 이 두 개를 합치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냉면을 선택했을 때 기회비용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냉면 선택하게 되면 만 원 내야 됩니다. 만 원 내고 지금 포기한 것이 짜장면을 선택했을 때 얻을 수 있었던 만족도 5천 원을 포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냉면이 훨씬 더 지금 여기에서는 전체적인 비용을 보게 되면 15,000원, 이쪽에는 25,000원. 그죠? 그래서 냉면이 더 쌉니까? 아니면 그 짜장면이 더 쌉니까? 보게 되면 경제적인 지금 관점으로 기회비용의 관점으로 본다면 우리는 냉면이 더 싸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죠? 포기한 게 이렇게 많아지는데 냉면 먹어야지. 그죠? 그렇죠. 제가 냉면 가지고 장난 많이 쳤었는데 지금은 안 할래요. 이제 냉면 장난이라기보다는 냉면에 대한 그 얘기들을 하면서 냉면에 대한 어떤 선호도 수요에서도 우리가 또 이거 가지고서 냉면이나 짜장면이나 이런 걸 가지고 예를 들어서 설명하기가 좀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얘기들 우리가 많이 쓰게 됩니다. 어떤 음식을 가지고 얘기하게 되는 게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한꺼번에 이해하기가 좀 좋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일단 사업을 하는데 뭐 그 어떤 투자 비용을 선택을 하고 이 거기서부터 나올 수 있는 기대 수익을 생각을 하고
A라는 사업에서 얻을 수 있는 기대 수익, B라는 사업에서 얻을 수 있는 기대 수익, A를 선택했으면 B에서 나올 수 있는 기대 수익을 포기한 거죠. 뭐 이런 것들 비용으로 우리가 또 봐야지 되고 이런 것들로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만약에 설명을 하게 되면 뭐 사업에 대해서 감각이 없는 그러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해하기 어려워지는 그러한 경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가 볼 때는 더 여러 사람들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러한 사례가 된다. 그래서 이걸 선택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경제학의 과제를 한번 보도록 하죠. 경제학의 과제, 효율성과 형평성, 가장 어려운 그러한이죠. 가장 어려운 일. 사실은 효율성을 가져갈 수 있느냐, 형평성을 가져갈 수 있느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다시 한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만약에 국민이 한 100명 정도가 있다고 생각을 합시다. 그중에 한 30명은 엄청나게 뛰어난 그러한 능력을 갖고 있어요. 생산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나머지 70%는 이 사람들보다 생산성이 훨씬 떨어지는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어떠한 제품을 만드는데 이 생산에 또는 판매에 지금 투입되어져야만 하는 사람이 이 사람들이 투입이 되게 되면 훨씬 더 높은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을 겁니다. 수출까지도 포함해서. 뭐 이렇게 생산하고 해외로 판매하는 것까지 모든 그러한 업무를 이 사람들이 다 가져가게 되면 생산성은 굉장히 높죠. 지금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러한 방법입니다. 생산의 효율성, 수익 극대화를 할 수 있는 효율성, 뭐 이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의 소득은 높아지는데 효율성이 높고 생산이 높아지고 판매량이 늘어나고 하게 되면 근데 나머지 70%는 이보다 훨씬 더 낮은 그러한 수익성 때문에 소득이 떨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소득 격차가 나타납니다. 이 사람들은 잘 살고 이 사람들은 못 살고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네, 그 대신에 만약에 우리가 30% 사람이 아무리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들 말고 모든 사람들이 다 합쳐서 이러한 행위를 한다, 경제 행위를 하자. 생산, 판매, 수출한다라고 하게 되면 소득 격차는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임금을 받게 되니까.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생산성은 떨어져요. 효율성은 우리는 낮아지는 겁니다. 다른 나라보다 훨씬 더 생산 뭘까요? 그러니까 부가가치가 낮아질 수 있다라는 거죠. 경쟁력이 떨어지게 되는 그러한 일도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되게 되면 우리는 뭐랄까요? 형평성은 찾았지만 효율성은 포기하게 되는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주 간단한 그런 너무나 단순화시킨 그러한 모양이죠. 이렇게 단순화하지 않으면 설명하기가 어렵죠.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이러한 효율성과 형평성에 대한 얘기를 너무 쉽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너무 쉽게 해서는 안 된다. 근데 과거에 50 년대 우리는 전쟁을 겪고 60 년대를 거쳐서 70 년대, 80 년대 오면서 80 년대에서 90 년대를 넘어오고 90 년대에서 2000 년대를 가게 됐죠. 그죠? 2000년 2020 년까지 지금 오게 되는 건데 임금이 많이 높아지게 되는 거는 80 년대 후반부터입니다. 90 년대 초반 뭐 이럴 때부터죠. 그래서 80 년대에 아시안 게임, 올림픽을 지금 유치하고서 그 이후부터 우리가 지금 뭐 경제의 어떤 성장률이 굉장히 뚝뚝 떨어지는 그런 것들을 봤었고 사실 50 년대, 60 년대에는 거의 뭐 가진 것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원조를 받아야 되는 그런 거였죠. 그래서 60 년대, 70 년대만 하더라도 우리가 쌀이 부족해 가지고 밀가루 원조 받아 가지고 그 원조 받은 밀가루 가지고 지금 빵 먹고 뭐 국수 먹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은 분식 먹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일들 우리가 봤던 때였죠. 어 80 년대 가면서 쪼금 나아진 거죠. 그래서 뭐 50 하고 들어서면서 지금 국가의 비전을 얘기를 할 때 전 국민이 나중에는 2000 년대 가게 되면 전 국민이 모두가 다 각 집마다 차가 한 대씩 있을 거야라고 얘기를 해 가지고 사람들이 다 웃었었던 때입니다. 웃었어요. "가능하겠어?" 이런 얘기가 있었죠. 대부분 그 당시에는 차를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았었습니다.
그리 많지 않았으니까 대부분 다 대중교통을 이용했죠. 비싸죠. 그래서 차를 이렇게 뭐 쉽게 살 수 있는 그런 때도 아니죠. 지금도 사실은 마찬가지긴 하지만 뭐 지금도 차 한 대 사려고 그러면은 목돈이 들어가니까 목돈 안 들어가고 빚으로 사는 거죠. 카드 뭐 이런 경우들도 많이 보죠. 저는 그런 거 되게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빚으로 뭘 산다? 이거는 이거 할부로 뭘 쓴다? 이건 정말 싫어요. 특히 차 같은 경우는 더하죠. 감가상각 떨어지고 차가치는 떨어지는데 내는 돈은 똑같아야 되는 거야. 정말 싫어요. 하여간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보게 되면 어떠한 일들을 겪었는가를 얘기를 하려면 60 년대, 70 년대, 80 년대를 겪으면서 엄청나게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이룹니다. 이 당시에 경제 성장에 이른 그러한 시기에는 어떤 것들만 했습니까? 효율성에만 집착을 하게 됐던 거예요. 어떻게 하면 빠르게 성장할까? 희소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한다. 희소한 자원을 인재들을 각각 분야에 지금 꽂아 놓는다는 거죠. 사실 뭐 정경유착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죠. 했었죠. 정경유착이라는 것이 없을 수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 뭐 "떡검을 안 묻냐? 뭐 떡 만지는데." 뭐 이런 얘기하는 그런 정치인들도 있었고. 그런데 우리는 그 당시를 다시 한번 잘 회상을 해 보게 되면 50 년대 60 년대에 정말로 뭔가를 생산하고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됐을까? 사실 의문입니다. 전문 인력이라고는 그렇게 많지 않았을 텐데 이러한 경우에 어떻게 우리가 생산을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해낼 수가 있었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경제 성장을 이루었던 주역들을 보게 되면 굉장히 좀 존경스러워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뭐 어떨 때는 사회적인 지탄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도 있었지만 또 다른 측면으로 보게 되면 기여한 측면도 없지 않아 있어요. 물론 어떤 방법으로 그러한 것들을 가져가느냐 뭐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욕먹어야 되는 그러한 부분들도 있죠. 저는 여기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어떠한 이념적인 측면에서 보자는 게 아니라 지금 이러한 경제 성장 그리고 지금 갖고 있는 자원의 배분 그리고 효율성을 중시하던 그러한 시대 그래서 90 년대 이후부터 지금 효율적인 소득 격차 없는 사회를 위해서 노동 임금이 확 올라가게 된 그러한 시기 그리고 2000 년대 들어가면서부터는 지금 뭐 90 년대 이후부터는 경제 성장률이 뚝 떨어져서 어떻게 보게 되면 효율성이 전에보다는 낮아진 거죠. 그래서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고 지금 대신에 소득 격차는 과거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었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가장 스러운 것들이 어떤 것들을 생각을 하게 되면은 서울이 과거에는 사대문 안의 서울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서울. 그죠? 그러다가 강북, 강남이 생기게 되는 거였고 70 년대 이후부터 지금 뭐 강남 개발이 막 이루어졌죠. 그러면서 강북은 지금 개발 제한을 걸었었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개발을 못하게 만들었었죠. 그래서 강북에 개발 제한을 걸어서 강남에 이러한 어 뭐 테헤란로 무슨 무슨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서는 갔었죠. 그래서 이쪽에 쪼끔 위쪽에서 신사동 이쪽에서 있다가 이쪽 좀 밑으로 내려오고 그다음에 양재 뭐 이렇게 해서 쭉 내려가다가 지금은 저쪽에 판교, 동탄까지 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잖아요. 이렇게 쭉 계속 남쪽으로. 근데 인제 이렇게 개발되는 그러한 과정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지금은 알고 있는데 사실은 얼마나 많은 그러한 수익이 발생되는지에 대해서는 수치로 우리가 제가 받아보거나 본 적이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요번에 요새 나오는 그런 신문 기사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이거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그런 수익인 거예요. 그것도 일부분에 있는 땅에서만. 야 그러니 강남이나 아니면 강남 전체가 그렇게 됐다라면 거기에서 돈을 벌었던 사람들은 과연 다들 어디 있을까? 이런 의문이 막 들더라고요. 그 전부 다 추적해야 돼서 추적해서 본다 그러면 '아 우리 부모님들은 왜 그런 걸 못하셨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하여간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생각들을 우리가 해 보게 되는 거죠. 시대적으로 우리가 보게 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80 년대 지금 90 년대 2000 년대 이렇게 쭉 내려오면서 지나가면서 겪었던 그러한 과정들을 보게 되면 상당히
어 급격하게 달라진 그러한 세상들을 많이 봅니다. 70 년대랑 비교를 하게 되면 더 그렇고요. 2020 년, 지금 저는 앞으로 2040 년이 굉장히 궁금해요. 과연 이 세상에 일어난 2040 년에는 어떠한 그 이슈가 나올까 이런 생각인 거죠. 70 년대는 "잘 살아 보세요. 우리도 한번 잘 살아 보세요." 이런 얘기를 했었고, 80 년대에는 뭐 "서울은 세계로, 세계는 서울로." 뭐 이런 얘기를 했었던 시기였죠. 90 년대 제가 뭐 미국에 있었기 때문에 좀 잘은 모르지만, 90 년대에는 민주화, 보통 뭐 민주화의 어떠한 그 움직임이, 문민 정권 들어오게 되는, 그전에는 다 군사 정권이었으니까 문민 정권 들어오게 오게 되는 그러한 일도 보게 되고 있었죠. 2000 년대 안에서 밀레니엄 시대가 들어서면서, 그리고 2020 년대로 오면서 2000, 이때 인제 닷컴 버블 미국에서 터지고, 여러 가지 일들도 많이 생기고, 2018 년도, 19 년도 뭐 팬데믹 오고 지나왔단 말이죠. 근데 이제는 뭐 인구가 줄어들기도 하고 사람들은 계속 힘들어진다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은 뭐 이렇게 가만히 보다 보면 우리는 70 년대보다 지금은 삶의 질만을 따지게 되면 어떨까? '삶의 질은 훨씬 더 높아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 보게는 됩니다. 이런 얘기하게 되면 또 인제 "네가 배가 불렀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 힘든 사람들은 아직도 힘들어." 당연하죠. 아직도 힘들죠. 아직도 힘들어요. 미국에 있는 거지 얘기해 볼까요? 미국에 있는 거지들, 거지들이라고 얘기하면 홈리스, 미국에 있는 홈리스들 같은 경우 보게 되면, 북쪽에 있는 그 홈리스랑 남쪽에 있는 홈리스랑 굉장히 좀 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북쪽에 있는 홈리스들은 굉장히 살기 힘들어요. 남쪽에 있는 홈리스들은 굉장히 그나마 좀 낫습니다. 덥거든요. 그다음에 추위가 없어요. 근데 추우면 많이 뭘 껴입어야 되죠. 더우면 그냥 어 벗으면 돼요. 많이 입을 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쪽에 있는 사람들, 만약에 너무 더우면 북쪽으로 올라갔다가, 지금 너무 추우면 남쪽으로 내려갔다가 홈리스도 이렇게 삽니다. 그러니까 어 부자들도 그렇거든요. 엄청나게 부자들도 북쪽에서 여름을 보내고, 아주 추우면 남쪽에서 겨울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별장을 만들어 놓고 그 삶을 참 현명하게 가져가는 거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것들을 보게 되면, 어떤 게 더 힘들다, 어떤 게 더 안 힘든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하기 어렵지만, 70 년대를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되면 우리는 사실은 먼지덩이에서 지금 뭐 학교를 다니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봤었고, 어 온 동네가 다 먼지죠. 다 공사판이었으니까. 그죠. 80 년대, 아니고 뭐 학교 교주만 하더라도 실내 온도하고 실외 온도하고 차이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뭐 밖이 추우면 안에도 당연히 추운 거죠. 지금은 안 그렇죠. 앞으로 40 년, 2040 년에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그게 이 삶의 질적으로는 보다 더 나아진 건 분명한데, 모든 사람들의 소득 격차는 없어지질 않아요. 그죠? 이 어떻게 해서 그럴까요? 이걸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너무 극단적인 방법을 생각하지 맙시다. 사회를 뒤집어 엎어야 되는 이런 거는 우리는 경제학계에서는 비합리적인 행위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거든요. 모두가 다 토의를 하고 우리가 바라는 바를 찾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게 사실은 맞죠. 그래야 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해야만 인간 사회죠. 이런 경우를 우리가 뭐 생각을 뭐 해볼 수가 있지 않을까. 효율성과 형평성에 대한 문제만 우리가 해결한다고 하더라도 경제학의 한 50% 이상은 없어져 버릴 거다. 이런 거죠. 경제학의 50% 이상은 없어질 거다. 거의 뭐 다 없어진다고 봐도 되을 것 같아요. 또 다른 이제 경제학의 3대 과제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보도록 합시다. 경제학의 3대 과제. 과거에는, 이건 좀 오래된 스토리예요. 우리가 90 년대 정도, 2000 년대 초반까지 무엇을 어떻게 누구를 위하여 생산할 것인가, 이러한 고민들을 했단 말이죠. 이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게 되면 선택과 집중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경제개발 5 개년 계획이라는 거 있죠. 경제개발
어 5 개년 계획. 이것이 쭉 이어져서 오고 왔죠. 그죠? 물론 뭐 박정희 정권 이전부터 이러한 계획들이 만들어져서 박정희 정권이 이것을 잘 갖고 쭉 이어져 왔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5 개년 동안에 우리는 어떠한 것을 어떻게 얼마만큼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 누구를 위해서 생산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해 오면서 우리는 수출 주도형의 이러한 그 경제를 가져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뭐 수입 대체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수출을 해야겠다. 그래서 60 년대의 그 주된 수출 품목은 무엇이었느냐? 가발입니다. 70 년대, 80 년대로 오게 되면서 가발, 신발 뭐 이런 경우들로 장난감 60 년대, 70 년대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다가 우리가 70 년대에 중화학공업을 어 육성하자 라고 하면서 무엇을 생산하냐고 철강, 어떻게 생산하냐고 포철 뭐 만들어 가지고선 하고 누구를 위해서 우리 모두의 지금 뭐 건설 또는 해외 그 수출을 위해서 이렇게 하자라고 하면서 지금 그 계속해서 가고 있는 거죠. 최근에는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뭐 로봇이나 인공지능 또는 뭐 2차 전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죠. 계속해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누구를 위해서 생산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 오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해 오고 있다. 근데 여기에다가 최근에는 어떠한 얘기들이 많이 들어가냐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자원을 사용할 수 있을까? 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는 갖고 있는 자원과 노동을 완전 고용할까? 자원과 노동을 완전 고용할 수 있다. 야 이거 대단한 거거든요. 완전 고용이라고 얘기한다고 하면 놀고 있는 것들이 없는 거예요. 물론 뭐 자발적으로 뭐 그 직장을 옮기기 위해서 뭐 이런 그 실업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뭐 경기적 실업 이외에는 우리는 그 뭐 완전 고용이 아니다. 뭐 이 뭐 고용에 우리는 포함을 안 시키는 그러한 경우도 실업률로 우리는 고민을 안 하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경기적인 실업으로 우리는 고민을 하는데 경기의 변동 말고 그 이외의 실업은 우리는 고민 안 합니다. 거기에서 뭐 3%의 실업률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우리는 그 상태를 완전 고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경기적인 실업이 0%다 그러면 그것이 완전 고용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그 얘기들을 하게 되는 거죠. "완전 고용 수준을 가져갔으면 좋겠다. 모두가 다 같이 일하는 경우." 그리고 고용이나 실업에 대한 얘기는 지금 그 중간 이후에 거시에서 다루니까 그때 잘 보도록 하죠. 자, 또 하나는 우리는 경제 성장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경제 성장. 1 인당 국민소득 이것이 얼마나 더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가 있느냐. 안정적인 경제 성장. 1 인당 소득이 안정적으로 그 증가할 수 있는 그러한 경우 또는 국가의 생산 능력을 더 높일 수 있는 그러한 경우 이것을 고민을 많이 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더 생산 능력을 높일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때로는 이거 우리의 정책을 보게 되면 '혹시 우리는 생산 능력을 더 낮추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없지 않아 있어요. 굉장히 왜 이렇게 어렵게 만들지 세상을 이렇게 고민하게 될 때도 있는데 그래도 우리는 그 경제학에서는 이러한 고민들을 합니다. 1 인당 소득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세상 그리고 이러한 국가의 생산 능력이 계속 높아질 수 있는 그러한 경우 그러면서 완전 고용을 달성을 하고 자원도 아주 효율적으로 쓴다. 효율적으로 사용한다는 건 낭비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과제들을 잘 지금 달성하려면 어떻게 우리는 해야 할까? 이러한 그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경제의 과제입니다.
경제의 과제 보게 되면 좀 거창해 보이지 않아요? 일단 뭐 좀 '국가의 어떠한 그 높은 위치에서 리더가 되고 싶다.' 이 경제하고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 경제의 기본 원칙. 뭐 기본 원칙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사실은 뭐 이게 저는 꼭 이것을 여러분들이 뭐 "잘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아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구나.'라는 것 정도로만 우리가 생각을 하면 좋지 않을까? 맨큐의 경제학에서 맨큐라는 사람이 이러한 얘기를 갖다 해 놔서 이게 뭐 10대 원칙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한 것들 얘기하는 것들이 여기에 인제 다 들어가 있는 걸로 보게 되긴 됩니다. 근데 굉장히 어떤 경제학에 대한 강의의 스타일을 많이 바꿔준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맨큐라는 사람이 그래서 상당히 많은 기여를 했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잘 하신 거죠. 그죠? 어 첫 번째 기본 원칙은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 "뭔 소리야. 세상에 공짜가 왜 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어떤 선택을 하게 되면 거기에는 비용이 따른다. 공짜로 얻었어도 그것은 비용이 따른다. 포기한 무언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기회비용으로 온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공짜가 없습니다. 나중에 언젠가는 다 대가를 치릅니다. 내가 지금 남들에게 퍼주는 거 못 받아도 좋습니다. 내 자신이건 내 후손이건 누군가는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주변 사람들한테 나눠줘도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아주 많아서 재산이 아주 많아 가지고 '뭐 이 정도 줘도 돼.'라고 생각하고 팍팍 줬으면 좋겠어요. 그런 시절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죠. 그러니까 뭐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라고 우리는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교환해서 이득이 존재한다. 교환을 하게 되면 둘 다 좋아진다. 그러니까 너는 너 잘하는 거 하고 나는 나 잘하는 거 서로가 지금 좋은 어 교환 법칙을 가지고 서로 윈윈하자 이러한 얘기입니다. 무역해서 이득 얻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장에 모든 것을 다 맡기고 하게 되면 이러한 일이 좀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세 번째는 수요와 공급의 힘을 거스르기는 힘들다. 수요와 공급, 물과 다이아몬드 얘기하죠. 물 굉장히 필요도 합니다. 인간이 물 없으면 죽거든요. 근데 물의 공급량은 다이아몬드의 공급량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이 다이아몬드에 대한 수요가 또 있거든요. 다이아몬드를 왜 좋아할까요? 다이아몬드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다이아몬드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어 뭐 옛날에 왕족들이 머리에다가 다이아몬드 큰 거 갖다가 왕관에다가 달으려고 해서 전쟁도 나고 뭐 이런 일들. 하여간 뭐 우리는 이러한 수요와 공급의 힘이라는 것 이것을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떤 물질이 많은 그런 것들이고 인간에게 꼭 필요한 것들이라 하더라도 우리의 생명까지도 지금 뭐 저주할 수 있는 그러한 물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지금 공급의 힘 때문에 지금 물을 아주 싸게 지금 살 수 있죠. 네. 옛날 옛날이라고 얘기하게 되면 그런가요? 지금 생수를 페트병에다가 판매를 하게 된 게 몇 년 전일까요? 그 이전에는 생수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지 않았죠.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약수물 생각했었고 약수물 생각하다가 약수물에 뭐 오염물질 있다고 사람들이 하도 그래 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 가져가는 사람들도 별로 없을걸요. 뭐 수질 검사해 봤더니 낙성분이 나오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지금 전국에 있는 약수터에 있는 물들을 전부 다 조사했더니 전부 다 오염물질 나오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좀 과잉 대응하는 것일 수도 있고 실제로 그럴 수도 있고 그렇죠. 그죠? 어 어 좀 벗어나서 얘기를 해 보고도 싶지만 이제 뭐 일단 4 번으로 넘어갑시다. 어 "얼마나 많이 가져갈래?"라고 얘기하는 한 거는 한계라는 개념에 의해서 정해진다. 이 한계라는 개념이 마지널이라는 거거든요. 마지널의 개념.
추가로 한 단위를 더 가져갈 때 가장 간단하게 생각하게 되면 한계를 한계라는 그러한 개념을 추가 한 단위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 뭐 뭐랄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뷔페 식당에 들어갔다고 가정을 해 봅시다. 뷔페 식당에 들어갈 때 들어가서 앉으면서 '난 오늘 3 접시 반 먹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앉아 있는 사람들은 사실 거의 없을 겁니다. '여기 뭐가 있나? 이거 먹을까? 저거 먹을까?' 하다가 '조금만 더 먹을까? 요거 하나만 더 먹고 말아야지.' 마지막에는 추가 한 단위로 결정이 되는 거죠. 마지막에 한 단위에 자신이 갖는 그러한 만족도가 어느 정도이냐 이것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생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생산도. 생산량을 늘려나가는데 '나는 이만큼을 꼭 생산하고 말 거야.' 이렇게 생각해서 지금 생산 시설을 고정 시설을 갖고 있고 거기에다가 추가되는 인원을 그 집어넣는 거죠, 기계에. 노동자. 그래서 생산을 갖다 해내는 겁니다. 근데 기계를 하나를 더 가져가고 인원을 투입을 하고 하나를 늘리고 2개를 갖고 있다가 하나 쓰고 2개 쓰고 하나 쓰고 2개 쓰고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죠? 2개를 쓰는데 여기에서 생산을 더 늘려 하다가 여기에 마지막에 한 단위를 더 늘리려고 하다 보니까 기계 하나가 더 필요해. '아 이거는 무리다. 이거는 무리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멈춥시다. 여기에 마지막 한 단위의 노동자 들어가고 나서 여기에서 생산량 우리의 생산 규모는 여기까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랑 지금 뭐 소비를 하는 거랑 어떻게 보게 되면 마찬가지로 맨 마지막에 한 단위가 무언가를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많이라는 것이 결정되어진다.'라는 거죠. 사람들은 항상 한 단위 한 단위 늘려가면서 거기에 대한 만족도에 대한 생각들을 하게 된다. 이런 얘기죠. 자, 다섯 번째. 우리는 유인의 인센티브, 유인에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 돈 준다, 뭐 보조금 있다라고 한다면 뭐 사람들 난리치죠. 근데 자신들의 편익이 증가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일들만 있다고 한다면 달려드는 거죠. 세일한다. 오늘은 뭐 반짝 세일입니다. 뭐 50% 세일 그렇게 되면 줄 서는 거죠. 그죠? 이런 경우도. 유인의 인센티브에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 공부 잘하면 공부 잘해서 좋은 결과를 가져오면 너는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거죠. 그죠? 근데 뭐 학생들한테도 그렇고 지금 뭐 자녀분들한테도 나중에 그렇고 만약에 어 "공부 열심히 하면 내가 너 용돈 줄게."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좋은 교육 방법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좋은 성적표를 가져오면 내가 거기에 대한 대가는 대가라기보다는 거기에 대한 상금, 비용 이런 것들은 내가 뭐 챙겨줄 수 있다. 이 정도 얘기? 이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죠. 하여간 뭐 어떠한 그 인센티브가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죠. 영업 실적 어느 정도 이상 가져오게 되면 너에게는 보너스가 있어. 뭐 이런 것들. 네. 생산 효율성 어느 정도 높이게 되면 너에게는 지금 뭐 수당이 더 들어갈 수 있어. 뭐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어떠한 그 인센티브, 편익을 증가시킬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기회를 모두 다 사용을 한다. 그걸 아예 그냥 뭐 돌보듯이 하는 사람들 없다. 그걸 아주 민감하게 받아들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제 여섯 번째는 정부가 유용한 역할을 할 수 있죠. 근데 정부 실패도 발생할 수 있다. 정부가 필요도 합니다. 정부가 필요도 한데 정부가 너무 나서게 되면 어떨 때는 정부가 시장을 더 혼란스럽게 만들 때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건 뭐 신문 보시면서 각자 잘 생각해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효율성과 공평성을 동시에 모두 만족시킬 수는 없다. 만족시키기는 어렵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죠. 그냥 계속 얘기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물가 안정과 실업 안정을 동시에 달성하기는 어렵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이 물가가 높아지는 그러한 경우가 물가의 상승은 무엇에 의해서 나오느냐 하면 수요의 증가에서 나올 때 이럴 때를 얘기를 합니다. 수요의 증가에 의해서 물가가 상승하는 그러한 경우 그러니까 수요가 증가한다는 것은 경기가 좋아지는 경우, 소득이 높아지는 경우
그래서 민간의 수요가 굉장히 높아지는 기업의 수요가 굉장히 높아지는 그런 경우에는 물가가 상승합니다. 경기가 낙관적으로 보일 때 '앞으로 좋아질 것 같아.'라고 생각하게 되는 이런 일이 나오는 거죠. 이러한 일이 나온다고 한다면 물가가 높아지는 그러한 상황이 되는 그러한 과정에서는 생산도 높아집니다. 생산이 높아져야 소득이 발생하는 거고 소득이 발생해야 수요가 증가하는 거고 수요가 증가해야 하니까 물가가 상승하는 거거든요. 생산을 높이려고 하다 보면 노동자가 필요합니다. 이 노동자들이 필요한데 노동자들이 필요하니까 그 고용이 늘어나게 되면 실업률은 감소하는 거죠.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는 물가와 실업은 항상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아주 평상적이고 지금 안정적인 경제 상태에서는. 근데 이것을 거스르는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아니라 다른 측면에서 물가가 상승하는 경우. 그러니까 과거에 한번 경험했던 게 오일 쇼크죠. 오일 쇼크. 1970 년대에 두 차례, 74년, 79 년인가요? 이렇게 두 차례 오일 쇼크가 발생해 가지고 우리 80 년대 79년, 80 년, 81 년이 굉장히 어려운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그 전 세계가 힘들었던 거죠. 유가가 한 4 배, 8배 상승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니까는 리터당 1,000원 하던 게 8,000원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능합니까? 운전 자체가? 이게 뭐 못 다닐 것 같아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원유 가격이 오르게 되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무엇이? 생산 자체가. 모든 상품에는 원유로부터 추출된 그러한 물질들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그 오일 쇼크에 의해서 물가가 상승하는 그러한 경우에는 지금 생산도 줄어드는 그러한 경우죠. 생산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실업률이 높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우리는 또 실업률도 높아지고 물가도 높아지는 그러한 상태를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동네죠. 그러니까 생산도 줄어들고 실업도 높아졌는데 물가도 높아졌어. 와. 그러니까 돈은 들어오는 돈은 없는데 더 비싸졌어. 이런 거죠. 어떻게 보게 되면 '이런 일들 안 나타났으면 좋겠는데 이건 이런 거 나오는 거 아니야? 나오는 거 아니야?' 이런 고민들 걱정도 사람들 많이 하죠. 경기는 안 좋아지는데 물가는 왜 이렇게 자꾸 올라? 그러니까 농산물 가격 오르고 뭐 오일 가격 오르고 거기에다 전쟁은 안 끝나고 이거 난리 났네. 이거 어떡하지? 그런데 경기는 안 좋고 실업률은 늘어나고 청년들은 뭐 취업을 하려고 하더라도 거기에선 비전이 없어. 거기 뭐 300만 원 받아 가지고는 어떻게 살아? 뭐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뭐 대기업 가려고 죽으라고 노력하고 앉아 있으니 안 되는 좀 힘들고 근데 이러다가 사회 비관하고 이런 일도 사회적으로 혼란스럽고 이런 일도 우리가 많이 봤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을까 이런 거죠. 이러한 상태에서는 과연 우리는 어떻게 경제를 운영할 수가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경제에서 다루는 그러한 얘기들이 이렇게 있다라는 거죠.